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종가는 보합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장중에 50포인트 정도의 위아래 변동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이 세다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실제로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월요일 날은 폭락을 했었고 그리고 화요일 날은 폭등을 했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결국 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위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나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시장에서 하락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방향성을 만들어준다는 뭔가 기존에 하락을 하거나 시장에서 우려하는 요인들이 완화가 돼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변동성이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어제 시장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서 거래대금은 상당히 많은 수준을 나타낸다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15조 5천억으로 상당히 많았던 게 있었고 지수는 이제 2141포인트, 이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인들이 약 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 역시 1,10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에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0.7% 정도 상승을 나타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전날에 선물 같은 경우가 동시호가에 하락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계리율이 상당히 크게 벌어졌던 그 흐름을 어느 정도 맞췄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600계약 정도 소폭의 선물에서 좀 매수를 했다 되고 누적 매수는 10,000계약 정도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10,000계약 갖고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립 포지션 정도를 취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 0.3% 마이너스 0.3%라는 수치가 실질적으로 이 베이시스 마이너스 0.3%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0.3% 밖으로 더 확대된 흐름이 나오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베이시스 자체가 딱 현재 구간에서는 중립이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닥도 역시 결과적으로는 거의 보합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은 동일했다가 되고 그리고 거래대금은 10조로 역시 많았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되는데 그 전날까지는 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샀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매도가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도 이제 어제 소폭의 강세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2,900에서 2,920이라는 중요 라인들을 계속해서 안착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데 여기서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강하게 위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현재는 부족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 강세에 뛰었다는 부분이 하위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미중 간의 갈등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냐 여기에 따른 기대가 일부 형성이 되었었고요. 그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이 비공개로 이어진다는 부분 역시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미증시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0.65%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0.15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는 강세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 다시금 10,00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승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전에 미선물을 한 0.3% 정도 선반했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시장에서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갈 만큼의 강한 모멘텀이 없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월 연준 의장이 뭐 회사채를 매입하는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인파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미 시장에서 앞전에 다 나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은 없었다 되죠. 그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다. 근데 이제 앞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앞전에 지난주 목요일날 미증시가 큰 폭의 급락을 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확산이 된다. 이게 하락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미증시가 변동을 앞전에 먼저 크게 나타났다. 이 부분은 시장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동안 꾸준히 올라갔던 부분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여전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의 종가, 올해 고가 이런 자리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금 밸류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다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
미증시가 추가적인 강세를 띠거나 국내라든지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다. 공조가 되면서 대부분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이런 밸류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나와줘서 실적이 바닥을 찍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형성이 된다거나 또는 경제 자체가 지금 현재 V자 반등을 기대를 하고 주가는 올라왔는데 그 부분과 실제로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 내에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들어간다. 거기에 따라서 경계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강세가 나왔던 것이 이제 운송 쪽에서가 이제 육상 운송 이런 쪽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일부 언택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띄었다 정도입니다. 반대로 원유 서비스라든지 금융, 철강 대부분의 또 강세에 띄었었던 경기 관련주들은 또 하락을 보였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약 30%였다면 하락 종목이 70% 정도 되는 하락이 더 많았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을 좀 나타나가지고 38불 선 좀 아래로 마감이 되었고 변동성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약 1% 정도의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여기 환율에서 1215원까지 올라갔다 됩니다. 자, 변동성 지수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미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다 그런다. 변동성 지수를 체크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생 쪽에서 이제 어떤 흐름을 가져가느냐 이거하고도 동일한 얘기인데 앞전에 이제 시장에서 2월 말부터 3월 달 이때까지가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다가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변동성 지수가 고가를 만들었을 때가 이제 미국에서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는 그 시점 좀 전부터 고가를 만들고 내려오다가 이제 3월 달 중순 되면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마무리되면서 하방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때부터 쭉 내려왔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지난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나타났었다.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다 된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에서 상승 쪽으로 베팅을 걸었었고 반대로 변동성 지수는 역외관계니까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상승 쪽으로 갖고 있던 포지션을 어느 정도 정리한다. 이런 케이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만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부분인데 시장에서 상승을 한번 하락 크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상승을 꾸준히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상승 포지션을 다시 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락 포지션 잡을 거냐 아니면 중립 포지션으로 갈 거냐 여기서 엇갈리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의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보게 되면 현재는 중립 포지션으로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방향성을 아직까지 잡는 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서프라이즈 인덱스 이거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시장에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은 시장에서 우리가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컨센서스, 즉 예상치가 있는데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더 높게 나오면은 그렇게 될 경우가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미증시가 작년, 재작년 뭐 이럴 때 대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저께였죠. 그제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를 보면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 사상 최고치로 증가가 나타났다. 그만큼 미국은 대단하고 경제는 탄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4월 달에 셧다운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조효과가 발생이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앞전에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도 실제로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계속해서 미 정부에서도 언급했었는데 그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바닥을 찍었다 이런 식의 논리가 피게 된다. 그만큼 시장에서 더 안 좋다, 굉장히 안 좋다라고 했었는데 결과치가 더 좋게 나오니까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 다음부터 예상하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기준치, 기준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다가 됩니다. 그러면 그 높아진 기대치를 실제치가 충족을 해주지 못한다가 되면 실망으로 떨어진다가 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프라이즈 인덱스 이렇게 높아졌다가 될 경우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는 오히려 시장에서 호재보다는 악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중국이라든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발표를 또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가 오히려
시장에서 기대치를 하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가 너무 높게 나온 것이고 실제로 중국이라든지 신흥국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움직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간에서 차별화가 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은 예상할 때는 차별화가 확실히 나오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된 겁니다. 자, 어제 시장은 부족하죠? 어제 시장 보면은 지수는 보합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장중의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변동이 크다는 부분은 앞서도 요 근래 얘기를 해야 되지만 변동이 클 때 방향성을 잘 잡으면 상당히 강한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변동성이 클 때는 파생하신 분들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다만 현물 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을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었다 된 쪽에 IT 내에서는 IT 가전, LG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세가 좀 더 두드러진 모습이었고 금융이라든지 자동차는 다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 그 정유화학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또 강세를 띄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다음에 철강이라든지 기계, 건설, 항공해운 전체 또 하락을 했고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일부 인터넷 관련된 네이버 이런 쪽에서 강세를 보여줬고 제약은 또 약세를 띄워줬다가 되지만 종목별 또 나눠진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다음 음식료 같은 경우가 강세가 좀 더 가장 두드러진 케이스였고 의료라든지 내수 관련이라든지 방어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대부분 하락을 보이면서 지수는 제자리였지만 위아래 변동이 컸었기 때문에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어제 삼성전자를 또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 삼성전자가 지수를 받쳐주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줬다 그런다. 삼성전자가 지수를 어느 정도는 다 잡아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삼성 SDI라든지 에코프로미라든지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은 강하게 들어왔고 네이버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제 언택트 인터넷 관련주 강세에 뛰었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세트리온 그룹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세트리온 제약, 헬스케어까지.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는 신한지주와 KB금융 역시 동반 매도고요. LG화학이 많이 올라갔다 부분에서 일부 동반 매도 나타났고 자동차 쪽도 역시 동반 매도가 일부 나타났다 됩니다. 다음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에서는 이제 네이버, SK이노베이션, LG전자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2차 전지 중심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LG전자 가전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를 샀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도의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죠. SCM 생명과학 이 종목에서 동반 매도했었고 아모레 퍼시픽 동반 매도했었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관련된 면세점이나 이런 소비 관련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역시 자동차라든지 화학, 세트리온 이런 쪽에 대해서 역시 동반 매도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다. 코스피 지수를 이제 좀 확대해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5월 중순이었습니다. 5월 18일부터가 이제 새로운 19마디가 시작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장이 1950을 훌쩍 개보로 넘어가면서 강세가 꾸준히 나타났다 됐었죠. 그래서 다이렉트로 상승하게 될 경우는 이제 2180 전후가 기본 목표치였는데 실제로 고가는 2210짜리 때까지 올라갔다가 됩니다. 그러면 상승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격이 크게 벌어졌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61선가의 이격이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치로 벌어졌었다. 이렇게 되기도 했었죠. 그만큼 시장이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는 이야기고 시장에서 조정 없이 엄청나게 대부분의 종목이나 업종이 크게 상승을 했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기술적으로는 과열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관건은 뭐였냐면은 국내 증시만 이런 상승이 나타났으면 오히려 괜찮았다 그런다. 그만큼 국내 증시는 한동안 오랫동안 시장보다 다른 증시보다 약세를 띄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오랫동안의 하락을 마무리하고 올라온 케이스라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아시아 전체가 다 동조화가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동조화가 결과적으로 한쪽에서 차익이 떨어지거나 하락을 하게 됐거나 그 부분은 같이 맞을 수밖에 없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락을 또 강하게 하면서 고가 대비해서 약 한 9% 정도, 8.45%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저께 급등, 그리고 어저께 상승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고가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현재는 한 2% 정도 돼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종가 기준으로 할 때. 근데 지금 현재 1차 하락이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등이 나타났다. 요 위치가 실제로는 요 하락폭의
하락폭에 고점 대비 하락폭에 61.8% 자리에 거의 다 왔다 됩니다. 그러니까 61.8% 자리가 2150포인트 전후화되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강하게 움직였던 추세 라인이 이 추세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추세가 올라왔는데 현재는 이 추세를 깨면서 내려왔고 이 추세의 상단을 계속해서 저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 자리대에서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고 다시 갈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저항을 맞고 떨어질 거냐 역시 둘 다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성 탐색에 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하락은 마무리됐다 생각하고 1차 반등도 역시 마무리되어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케이스인데 여기서 이제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저점을 깰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쌍바닥을 만들 거냐 이 정도 차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날짜상으로는 지금 매치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서 언급을 했을 때 그동안 상승이 엄청나게 길게 나왔는데 일주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시장이 급락, 급등, 그 다음에 또 다시 왔다 갔다 이게 된다는 얘기인데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서 열심히 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 욕심 많이 부리시거나 아니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먹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신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구간에서 쉬는 것도 투자라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해드렸던 얘기가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좋습니다. 변동성 이용을 잘한만 하면은 실제로 선물 계좌건 뭐 신규 갖고 있는 계좌건 다 계속해서 신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변동성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잘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일주일이죠. 6월 8일부터 17일까지 거래일수로 따지면 6거래인데 이 기간 동안에 지수는 얼마 빠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2% 정도밖에 빠지 않았다고 되죠. 그래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2% 전후의 하락인데 문제는 뭐냐? 그 앞전에 지수를 끌고 올라간 것이 경기 관련이었기 때문에 경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7에서 9%대의 하락을 대부분 나타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반등이 이만큼 했으니까 다행이지 반등하지 않았다면 15% 내외의 하락을 맞았다는 얘기고 그럼 15% 내외의 하락을 굳이 맞을 필요가 없었는데 맞았다는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시장에서는 강세를 띈 것이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언택 관련이. 그러면 언택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종목을 주식을 매매할 때 한도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한다. 근데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다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포트 자체가 경기 관련도 있고 방어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언택도 있고 다 나눠서 샀다면 실제 계좌 수익이 거의 나오지 못한다가 됩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1차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제약바이오가 주도면 시장에서는 따로 간다는 얘기죠. 지수 자체는 제약바이오, 성장주, 언택 이쪽이 굉장히 강한데 지수는 그러면 받쳐주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성장주가 강하게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지수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럼 성장주가 되고 나머지 경기 관련이나 나머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뭐냐면 지수 자체가 향후 크게 못 간다로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강하게 가고 국내 증시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성장주도 가야 되지만 실제 그 외적인 가치주라든지 경기 관련도 무조건 가야 된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전에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대부분 다 어디가 시세를 뽑았냐? 다 경기 관련이 뽑았죠. 경기 관련이 전체적으로 20에서 30%대 상승 뽑으면서 올라갔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피실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하반기 시장에서 봐야 될 게 뭐냐? 저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하반기 시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실적입니다. 그동안 셧다운은 일어났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 자체가 제한적이었었고 여러 기업들이 힘든 상황을 다 겪어놨었기 때문에 실제 2분기 실적이 최저가 될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높은 어닝 서프라이 나왔었는데 주가들이 반영을 못했었죠. 왜?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을 깔고 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 실적이 바닥이었다는 논리가 확신이 되는 그 순간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돈도 많이 풀어놨고 각국의 재정 정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이 얘기는 향후 하반기부터는 실적 장세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이 변곡이 현재 구간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3분기 하반기 중에서 3분기는 뭘로 봐야 되냐? 성장이 아니라 실적주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맞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나 이쪽에 대해서 성장주에서 지금 막 열광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굉장히 용감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마진손 잡고 주셔야 될 겁니다. 근데 제약바이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진손을 잘 못 잡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호재성 재료가 하나 나오면 급등이 나온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계속해서 버티게 되는데 나중에 시장에서 소외되는 과정이 계속 나타나면은 그때 결국 이제 손을 털고 나오신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제약바이오가 현재는 시장에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중심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진손을 잡고 움직이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시간이 안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내일 해드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틀렸죠. 처음부터 꾸준하게 강세를 이뤄왔었기 때문에 결국 이 추세 라인대를 이탈했다가 됐고 이 라인대에서 급등이 나와서 다시 살려놨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 라인대 이탈하고 마찬가지로 하락폭에 62.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되돌림으로 꺾이느냐 현재 구간에 다시금 추세를 살려서 지지 태세를 밟고 가느냐 역시 방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1차 반등은 마무리되었고 여기서 2차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서 시장에서 움직이신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차 가격 조정 마무리, 반등 마무리, 그 다음에 방향성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과열권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들 많으니까 신용잔고 많은 것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하반기 실적 기대 업종 대부분이 실적 관련이니까 실적이 좋은 쪽은 거의 다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도 좀 시간 날 때 해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7월 모멘텀 높은 쪽은 결국은 경기 관련이 모멘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 시장은 경기 관련주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경기 관련주 같은 경우는 1차 저점이 나왔다 했을 때 W자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반대로 시장에서 과열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군들은 N장 하락이 더 유력하다. 이 관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이 금요일이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금요일이 지나면 주말이 오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